지금 이 순간 65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이미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 2026년 최신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배가 좀 나왔겠거니,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겠거니 하고 넘기는 사이 심장과 혈관과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사증후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 하나 안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 공장 전체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기계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라 공장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음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복부 비만, 공복 혈당 상승, 고혈압, 중성지방 증가,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감소. 이 5가지입니다.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의 약 4명 중 1명, 그러니까 24.9%가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만 따로 보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려 47%, 거의 절반입니다. 2025년 메디칼 타임즈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만 보면 50%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비만학회 2026년 최신 발표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면 한 분은 지금 대사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대사증후군 자체가 직접 죽음을 부르는 병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암까지 이 모든 중증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혈관과 심장과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쌓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내장지방, 즉 복부 비만입니다. 배가 나온 게 그냥 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뱃살이라고 다 같은 뱃살일까요? 아닙니다. 뱃살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방입니다. 배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으로 손으로 잡히는 지방입니다. 보기엔 싫지만 사실 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두 번째가 진짜 문제입니다.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장, 간, 췌장, 신장 같은 내부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입니다. 손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은 활성화된 기관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장지방은 마치 뱃속에 숨어있는 작은 염증 공장 같은 겁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장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허리둘레 측정입니다. 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중이 정상이어도 복부 비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2025년 조선일보가 보도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층에서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허리둘레가 크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둘레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장지방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간으로 직접 흘러들어가 지방간을 만듭니다. 26편에서 말씀드린 지방간의 핵심 원인이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셋째,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25편에서 다룬 고지혈증과 직결됩니다. 넷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2편에서 다룬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심뇌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과 뇌졸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내장지방 하나가 이 모든 병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무서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내장지방이 늘어날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올라가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지방으로 쌓입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지방 분해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이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복부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기준 중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기준, 복부 비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꼽 높이에서 줄자로 허리를 측정하세요.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재야 합니다.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 진단의 핵심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기준, 공복 혈당 상승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한 혈당이 10mg/dL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또는 현재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은 당뇨병입니다. 100 이상이면 이미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기준, 혈압 상승입니다. 수축기 혈압 130mm 수은주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 수은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포함됩니다.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이지만 대사증후군 기준은 그보다 낮은 130/85입니다. 더 일찍 잡아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기준, 중성지방 상승입니다.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중성지방은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많이 섭취할 때 올라갑니다. 밥, 빵, 국수, 술을 즐겨 드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HDL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은 40mg/dL 미만, 여성은 50mg/dL 미만이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HDL이 낮다는 것은 혈관 청소부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어보세요.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3가지 이상이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가지가 해당되셔도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모두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시죠? 결과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과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정보 포털에서도 기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숫자를 아는 것, 그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감소증입니다. 6편에서 말씀드린 근감소증 기억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부터는 10년마다 근육량의 약 15%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근감소증과 복부 비만이 동시에 오는 것, 이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16편에서 호르몬 건강을 다뤘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남성도 6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근육 대신 지방이 늘어납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39편에서 다룬 무릎 관절염, 32편의 허리 디스크, 31편의 만성 피로, 이 모든 것이 신체 활동을 막는 요인이 되고 이것이 다시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수면 문제입니다. 13편에서 수면을 다뤘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쌓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살이 찌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심장약. 이 중 일부 약물은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지질대사 이상을 부작용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약물 점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합병증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심근경색이 와도 회복할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어르신에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존하더라도 기능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요양이 필요해집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는 것이 나중을 바꿉니다.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장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것. 왜냐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될수록 내장 지방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흰국수, 떡, 과자, 설탕이 든 음료.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며 남은 에너지를 내장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이고 현미밥, 통밀빵, 귀리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립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 가공식품. 이것들에는 나트륨,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식품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모든 지표를 한꺼번에 악화시키는 식품들입니다. 셋째, 달콤한 음료를 끊으세요. 주스, 이온 음료, 커피 믹스, 탄산음료. 이것들은 씹지도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포만감도 없이 혈당만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가장 빠르게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콩류, 생선, 닭가슴살, 저지방 유제품.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근육을 지키며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은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며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시금치, 상추, 콩류, 귀리, 현미. 이런 식품들을 매 끼니 절반 이상 채우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셋째,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반면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또한 간헐적 공복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을 드시는 겁니다. 단,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식단은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식단과 함께 내장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운동들이 몸속에 쌓인 지방을 태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비만학회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어떤 강도가 좋을까요? 숨이 약간 차고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중등도입니다. 옆 사람과 말도 못할 정도면 너무 힘든 거고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약간 숨이 차는 느낌, 그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늘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쉬는 동안에도 지방이 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24시간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클수록 내장 지방이 덜 쌓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근력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발꿈치 들기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동작, 종아리 근육과 하체 혈액순환에 탁월합니다. 넷째,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로 5분씩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걷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십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그냥 걷기보다 빠르게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1km를 15분에 걷는 빠른 걸음. 이 속도를 유지하면 유산소 운동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약하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식단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과하면 내장 지방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배가 더 빨리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첫째,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에 5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 코르티솔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당장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낮 햇빛 노출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하루 15분에서 30분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낮에 햇빛을 잘 받는 것이 밤 수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13편에서 수면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복부 비만과 수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교란되고 다음날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특히 단 것, 기름진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내장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탄수화물까지 함께 들어있어 내장지방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다는 소주 한 잔도 매일 마시면 내장지방을 키웁니다.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기준 한 잔에서 2잔 이내로 줄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장지방이 쌓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방 안을 2바퀴 걸으세요. 2분이면 됩니다. 이것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내장지방 감소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식단 바꾸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스트레스 버티다 보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경로당 친구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전국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 낮은 HDL 중 3가지 이상이 겹침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해당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핵심은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24시간 염증 물질을 뿜어내며 심장, 혈관, 신장, 간을 망가뜨립니다.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오늘 당장 국가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3가지 이상이라면 내일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하세요. 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오늘부터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백과 채널과 함께라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곁에 있겠습니다.